살갗 장부의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기현의 진짜 값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호의 이름 옆에는 잃어버린 눈과 팔과 발끝뿐 아니라 소리 없이 지워진 다른 이름들의 줄기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강을 따라 올라온 검은 구름이 역참 지붕 위에서 머뭇거리더니 밤이 깊을수록 빗줄기를 굵게 내려보냈습니다. 강연호는 그 비를 다 맞고 돌아온 몸으로 낮은 천장의 객점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 길은 짧지 않았습니다. 강을 3번 건넜고 허리까지 빠지는 지늘길을 2번 지나왔으며 마을과 마을 사이 황무지를 며칠씩 걸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2번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름을 올리고 싶어 안달이 난 젊은 무리였고 한 번은 굶주린 산채 잔당이었습니다. 2번 모두 피가 흩어졌고 2번 모두 연호의 몸은 죽을 자리를 가까스로 비켜나갔습니다. 기연을 빌려 쓴 팔은 이제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묵직한 통증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싸움에서는 칼끝이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밤새 피가 천천히 스며 나와 붕대를 적셨습니다. 몸은 뜨거웠고 의식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 조각처럼 조금만 흔들려도 휘청거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와 말 울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젖은 나무 냄새와 눅눅한 집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호는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하며 현실과 꿈이 뒤섞이는 경계를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방 안의 어둠이 낯선 모양으로 번쩍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과 벽과 바닥이 천천히 멀어져 나갔고 대신 길고 좁은 복도 하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등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엷은 빛이 새어나와 바닥과 벽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복도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장부를 쌓아 올린 서가처럼 보였습니다. 곳곳에 울퉁불퉁하게 솟아있는 면들이 마치 오래된 책등이 빽빽하게 늘어선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종이가 아니라 살갗이라는 것을 연호는 깨달았습니다. 벽 전체를 따라 서로 다른 색과 결의 피부 조각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햇볕 아래 오래 서 있었던 사람처럼 거무술맸고 어떤 곳은 병중의 아이처럼 희고 연약했으며 어떤 곳은 칼자국과 굳은 살이 겹겹이 박힌 전장의 살이었습니다. 조각과 조각 사이는 아주 얇은 금빛 선으로 꿰매 붙어 있었습니다. 그 경계마다 미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살갗 장부였습니다. 피부를 펼쳐 만든 책, 살 위에 새긴 장부. 숨을 들이키자 진한 피 냄새 대신 말린 가죽과 약초 냄새가 뒤섞인 기운이 코를 스쳤습니다. 연호는 손을 뻗어 가장 가까운 조각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살갗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거기 새겨진 글자들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빛을 올렸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낯선 문파의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산채의 이름, 어느 고을 마을 이름. 이름 옆에는 날짜와 장소와 짧은 문장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산길, 기연 뒤에 왼쪽 다리 아래를 가져감. 어느 여름, 어느 객점, 기연 뒤에 후각 전부를 가져감. 어느 겨울, 어느 전장 끝, 기연 뒤에 웃음의 감각을 가져감. 글자는 붓으로 쓴 것도 칼끝으로 파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 속에서 저절로 솟아올라 얇은 흉터처럼 굳어있는 선들이었습니다. 연호는 또 다른 이름 하나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릎 아래를 잃은 사내의 기록이었습니다. 손끝이 닿자 맑은 산바람과 비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사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겹겹이 새겨진 칼자국, 쓰러지지 않으려고 땅을 찍는 목발의 흔들림, 진상을 향해 손을 뻗던 절박한 눈빛이 짧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을 옮기자 이번에는
피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싸움꾼의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전장 한가운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와중에도 그 사내의 눈은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피와 불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서 칼끝만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각 위에는 웃음을 잃은 아이의 기록이 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손이 닿는 순간 텅 빈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몸은 살아났지만 기쁨과 슬픔이 머물 자리 하나가 비어 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연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살갗 장부 한 면을 스쳐보는 것만으로도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각이 이어져 있는지 눈으로 다 헤아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낯익은 기척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낡은 장삼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듯한 소리와 가슴 속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숨소리가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진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허름한 행상 차림이었습니다. 목과 어깨와 가슴께를 잇는 살빛의 경계, 손등에서 팔목으로 이어지는 다른 빛의 조각들, 한숨을 들이쉴 때마다 옷 속에서 나는 미세한 삐걱임이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조각이 그만큼 늘어난 탓이었습니다. 진상은 연호 옆에 서서 벽을 따라 이어진 살갗 장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둘은 각자 눈앞의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진상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게 주인이 자신이 모아온 물건들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것처럼 익숙하고도 무심한 눈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갗 위 문장을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어느 곡에, 기연 뒤에 손목 힘줄 한 줄을 가져감. 어느 날, 어느 강가, 기연 뒤에 시역 절반을 가져감. 어느 겨울 어느 골짜기, 기연 뒤에 시간 몇 해를 가져감. 손가락이 지나갈 때마다 살갗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누군가의 숨이 한 번씩 섞여 나왔습니다. 연호는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숨은 이미 끝난 사람의 마지막 기척처럼 짧았고, 어떤 숨은 아직 길 위에 남아있는 자의 고른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의 중간쯤에서 진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멈춘 자리에서 연호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볕에 말린 승복의 냄새, 향과 나무와 피 냄새가 섞인 공기, 붉게 타오르던 산사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살갗 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산사에서 살아남은 어느 소년, 날짜와 계절이 희미한 글자로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저를 삼키던 밤, 원래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던 몸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호의 가슴께가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진상의 손가락이 그 문장 옆으로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얇은 글씨가 두 줄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거래, 마루리 뒤편, 눈 하나를 가져감. 두 번째 거래, 산길, 팔의 감각 일부를 가져감. 살갗 위 작은 흉터 두 개가 붉은 불빛과 흙먼지 냄새와 함께 엷은 빛을 올렸습니다. 그 빛이 연호의 빈 눈자리를 스쳤습니다. 강가와 산길에서 버텨낸 순간들이 짧게 겹쳐 떠올랐습니다. 눈을 내어준 뒤 살아 돌아오던 밤, 수레를 밀어 올리던 팔 안쪽의 열기와 허기, 몸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른 힘의 흔적이 모두 그 두 줄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연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내어준 것들이 이제 벽 한 면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진상의 시선이 연호 쪽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상인으로서 거래의 결과를 확인하는 조용한 관심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자 눈 아래 빈 공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줄이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져갈지 아직 어떤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지만 살갗은 이미 미세하게 떠 있었습니다. 손을 대면 바로 글씨가 새겨질 것처럼 얇게 부풀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호는 그 빈 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아직 떼어내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두 다리와 한쪽 귀와 혀와 심장, 그리고 붉은 산사의 밤을 붙들고 있는 기억. 진상의 장부는 그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가져갈지 아직 정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빈 자리도 글자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만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복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살갗 장부 깊은 곳에서 수많은 숨소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장부 안 붉은 줄 하나로만 남은 자들의 숨. 아직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 자들의 숨. 기연의 힘에 취해 다음 약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숨이었습니다. 그 숨들이 겹쳐 떨리자 복도 전체가 가느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연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는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상과 손을 맞잡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조각이 잘려나와 언젠가 이 벽 한 칸을 채우러 올 것입니다. 진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고 연호 곁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보고 싶어 했지. 언제 했던 말인지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밤 마구간 뒤편에서 뱉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살아남기만 할 수 있다면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언젠가는 알고 싶다는 말. 장부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연은 누군가의 살갗 위에 이런 줄들로 남는다. 그 줄을 읽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 연호는 벽을 등졌습니다. 살갗 장부의 온기가 옷을 뚫고 등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온도는 미묘했습니다. 손을 떼고 싶을 만큼 차갑지도 기댄 채 잠들 만큼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여기로 불러들였는지, 왜 지금 이 장부를 보여주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갗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과 글자들을 한 번 더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붉은 산사 출신 어느 소년. 첫 거래. 눈 하나를 가져감. 두 번째 거래. 팔의 감각 일부를 가져감. 그 아래 아직 글자 없는 빈 줄 하나. 언젠가, 언제든 무엇인가가 그 줄을 채울 것입니다. 연호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몸 안 깊은 곳에서 단단한 거부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거부감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지, 언젠가 허기로 바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의 빛이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살갗 장부의 글자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돌처럼 흐려졌습니다. 연호의 발밑이 갑자기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혀 눈을 뜨자 낮은 천장의 객점 방이 다시 눈앞에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리고 붕대는 미지근한 피로 눅눅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나무 냄새와 집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오른팔 안쪽과 비어있는 눈자리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도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살갗 장부에 새겨진 자신의 줄, 그리고 아직 비어있는 세 번째 칸. 연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은 아직 자신의 자리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내어줄지, 무엇을 끝까지 품고 갈지 답을 정하지 못한 채 그는 젖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다음 숨을 골랐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객점 지붕 위를 두드리던 빗소리는 이제 역참 마당의 웅덩이를 가볍게 건드리는 물방울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연호는 좁은 객실 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의 감은 붕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들이 아직도 가슴께에 얇은 막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살갗으로 만든 장부, 서로 다른 피부 조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던 복도, 그 위에 새겨져 있던 자신의 이름과 아직 글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줄,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붕대는 이미 두세 번 피를 머금은 뒤였습니다. 몸을 조금만 뒤척여도 옆구리에서 뜨거운 통증이 치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살갗 장부 위 글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 산사에서 살아남은 어느 소년. 첫 거래. 눈 하나를 가져감. 두 번째 거래. 산길. 팔의 감각 일부를 가져감. 그리고 그 아래 아직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빈 줄 하나. 연호는 그 빈 줄이 몸 안 어딘가를 향해 열려있는 칼끝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뒤틀렸습니다. 젖은 나무 냄새와 집 냄새 사이로 이번에는 피와 향 냄새가 아주 얇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는데도 시야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복도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살갗 장부가 벽을 가득 메우고 서 있었고 빛은 이미 익숙한 온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연호는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붉은 산사 출신 소년의 기록이 새겨진 조각, 눈 하나, 팔의 감각 일부, 그리고 비어있는 칸. 이번에는 그 자리를 지나쳐 조금 더 옆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살빛이 비슷한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산 근처의 절,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비슷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조각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산 북쪽 산사에서 내려온 제자, 기연, 뒤에 다리의 힘 대부분을 가져감. 연호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살짝 짚었습니다. 살갗이 미세하게 떨리며 짧은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돌계단 위, 무릎이 꺾인 채 쓰러져 있던 소년, 붉은 기와와 연기, 무너지는 지붕의 그림자. 소년은 쓰러진 채로도 계단 위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검은 옷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눈이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장삼 자락이 내려왔습니다. 손을 내민 자는 진상이었습니다. 소년은 갈라진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계단 위 검은 그림자와 눈앞의 장삼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연호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밤, 비슷한 눈빛으로 내밀어진 손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소년은 눈이 아니라 다리를 내어놓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면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뒤 소년은 계단 아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다시 움직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힘이 모이는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허리와 허벅지 위쪽은 강해졌지만 무릎 아래는 늘 물속을 걷는 사람처럼 둔했습니다. 그 대신 손끝과 눈동자에는 불길 속에서 깎여 나온 것 같은 집중이 생겨 있었습니다. 살갗 장부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년의 기록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후일, 기연의 힘으로 산채를 토벌함. 다리의 절반을 잃은 몸으로 한 고개를 지켜낸 차의 기록이었습니다. 연호는 살짝 몸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조각에서는 다른 선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산 근처 작은 암자 출신의 소년, 기연, 뒤에 기억 일부를 가져감. 이번에도 손끝을 대자 잔상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암자 마당,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아이가 기도문을 읊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찾아온 것은 불길이 아니라 산사에 내려앉은 독병이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을 때 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눈은 처음부터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과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엉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눈도 팔도 다리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나온 날의 절반을 내어주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억을 조금 떼어낸 것입니다. 기연이 스쳐 지나가자 아이의 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몸에 힘이 돌아왔고 호흡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사에서 함께 살던 얼굴들 가운데 몇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화는 인사법만 읽었고 어떤 이화는 농담만 기억했습니다. 누가 스승이었고 누가 도반이었는지 이름과 관계가 흐려진 자리에는 막연한 미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살갗 장부 위 글씨는 이 아이가 이후 산을 내려가 어느 표국에서 견습으로 지내다 또 다른 약조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짧게 적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자신 역시 저 아이처럼 붉은 산사를 반쯤 잊은 채 어딘가에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살빛과 글자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붉은 산이라는 말, 어릴 적 산사, 살아남은 아이, 비슷한 문장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출신은 조금씩 달랐지만 문장 속 아이들은 모두 한 번쯤 불길 또는 피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다리를 내어놓았고, 어떤 아이는 팔을 내어놓았으며, 어떤 아이는 목소리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 하나의 기록 앞에서 연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살갗에 새겨진 글자는 짧았습니다. 붉은 산 남쪽 산사 출신의 소년, 기연, 제안을 거절함. 그 아래에는 다른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무너져 내림. 이름은 잊히고 무너진 산사의 흙과 함께 묻힘. 살갗 조각 한 켠에는 피보다 옅은 색의 흙이 뭉쳐 있었습니다. 연호는 그 조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안을 거절한 자의 기록은 놀랄 만큼 짧았습니다. 그 짧은 기록 안에는 길을 걷지도 못한 선택의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 기연을 받지 않은 삶, 평범한 죽음, 그 모든 것이 짧은 문장 몇 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 안에는 신상이 건네준 기연이 2번이나 스며 있었습니다. 눈과 팔 일부를 내어주는 대신 살아남을 기회를 얻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장부 속에 줄을 남기지도 못한 채 묻혀갔을 또 다른 자신이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살갗 장부 속 짧은 문장은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나였습니다. 이 길을 걷기 전 전혀 다른 자리에서 끝났을지도 모르는 나. 복도 끝에서 진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진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말없이 걸어왔습니다. 연호와 나란히 서서 방금 그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진상은 잠시 후 다른 조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조각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붉은 산의 한 아이, 기억 전부를 가져감. 살려보았으나 길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함. 짧은 글씨가 살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연호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모두 내어준 몸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굳이 잔상을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몸만 남아 이름도 목적도 없이 어디로든 흘러가는 삶, 그 역시 또 다른 나였습니다. 진상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호는 그 뒤를 따라 자신의 조각이 새겨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산사에서 살아남은 어느 소년, 첫 거래, 눈 하나를 가져감. 2번째 거래, 팔의 감각 일부를 가져감. 그 아래 빈 줄은 아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살같이 아주 조금 더 부풀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글씨가 새겨질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연호는 손등으로 빈자리를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살갗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끝을 통해 다른 조각들의 기척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다리를 내어주고도 길을 끝까지 걸어낸 자, 기억을 조금 떼어주고 사는 법을 배운 자, 제안을 거절하고 짧게 끝난 자, 기억을 모두 내어주고 길 위에서 흩어진 자, 모두가 장부 속에서 서로 다른 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상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소리 속에는 숫자를 세는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각을 모았는지, 어디에 어떤 줄이 남아 있는지 그는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호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살갗 장부 속 여러 줄 가운데 어느 것이 자신의 끝에 가까운지, 어느 줄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은 이미 많이 지나갔고 앞으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이 가볍지 않게 남아있는 몸,
기억을 덜어내지 않고 버틴 몸. 눈과 팔 일부를 내어주고도 아직 달려갈 다리를 가진 몸. 장부 속의 다른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무게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몸을 더 많이 잃었고 어떤 아이는 기억을 더 많이 잃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둘 달을 반쯤 안고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들이 이미 걸어가 버린 길, 이미 끝나 버린 길을 보여주는 동안 연호는 자신이 아직 선택하지 않은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살갗 장부 위 글자들이 안개 속으로 밀려 들어가듯 희미해졌습니다. 연호는 좁은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옆구리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많이 잦아 있었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새벽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살갗 장부의 냄새 대신 젖은 흙과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가슴께와 팔 안쪽 비어있는 눈자리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도의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 속에 적혀있던 다른 아이들, 이미 끝난 또 다른 나들, 그리고 아직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자신의 빈줄. 연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심장은 느리지만 또렷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살갗 장부 속의 여러 줄이 자신을 향해 동시에 시선을 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줄을 따라갈지, 어느 줄을 끝까지 거부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장부 속에 또 다른 나들이 보여준 끝들을 그대로 베끼지는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마음이 기연보다 먼저 서 있었습니다. 새벽녘, 비는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밤새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는 이제 역참 마당의 웅덩이를 가볍게 건드리는 물방울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연호는 좁은 객실 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의 감은 붕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들이 아직도 가슴께에 얇은 막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살갗으로 만든 장부, 서로 다른 피부 조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던 복도, 그 위에 새겨져 있던 자신의 이름과 아직 글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줄.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 눈과 팔 일부를 내어준 거래. 그리고 언젠가 적힐 셋째 줄. 연호는 이불을 젖히고 천천히 다리를 내려보았습니다. 바닥의 감촉은 아직 분명했습니다. 차갑고 거친 나무결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단순한 감각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표행 일행은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아직 두꺼운 구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은 질척했고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마다 진흙이 깊게 패였습니다. 표국 주인의 지시는 짧았습니다. 오늘 안에 산줄기 하나를 넘어 다음 고을의 역참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산채 잔당에게 한 번 노출된 이상 이 주변에서 오래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줄을 메고 풀어야 하는 말들의 고삐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말머리를 다독이며 자신의 몸 상태를 가만히 가늠했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찌르듯이 올라왔습니다. 팔 안쪽의 허기와 묵직한 열기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길을 나서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소문을 쫓아오는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이 이미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기연이 붙은 소년이 길을 걷는다는 소문은 좋은 손님을 찾는 상인만이 아니라 좋은 먹잇감을 찾는 무리들에게도 충분히 귀를 당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일행은 오전 내내 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비가 그친 산길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와 바위와 사람 그림자가 허리께 높이에서 잘려나간 듯 애매하게 떠 있었습니다. 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계곡에서는 밤새 불어난 물이 회색빛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말발굽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앞에서 줄을 당겨야 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수레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연호는 뒤쪽에 섰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손과 허리에 힘이 남아있는 쪽이
아직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런 자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길이 한참 이어질 즈음 앞에서 손짓이 날아왔습니다. 잠시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새로 난 지 오래되지 않은 자국, 여러 켤레가 뒤엉킨 흔적, 표국 주인의 눈빛이 얇게 가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산길을 걷는 것은 자기네뿐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일행은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낮게 깔린 안개가 마치 몸을 붙잡는 손처럼 팔과 다리를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사면 위에서 돌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낙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또 다른 굵은 돌들이 연달아 굴러내렸습니다. 돌과 함께 어둡게 엉킨 사람 그림자들이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산채 잔당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은 더 단정했고 손에 쥔 무기는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눈빛과 배치에서 이 길을 잘 아는 자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이라 불렀습니다. 표행대와 상단 사이를 오가며 허점을 노리는 무리. 오늘 그들이 노리는 것은 표물인지 사람인지 기연이 붙었다는 이름인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것만은 몇 마디 섞어 내뱉는 말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칼날이 한 번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행 가운데 서너 명의 표사가 재빨리 앞을 틀어막았습니다. 연호가 뒤를 정리하려는 순간 왼쪽 비탈 아래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올라왔습니다. 안개를 가르며 두엇이 계곡 쪽에서 뛰어올랐습니다. 한 무리는 수레와 말 머리를 노렸고 다른 한 무리는 뒤쪽에서 줄을 붙잡고 있던 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칼을 쥔 팔 대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줄과 막대였습니다. 수레와 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당기고 떠받치고 미는 일만으로도 몸은 이미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계곡 쪽에서 뛰어오른 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번쩍이는 쇠끝, 창인지 긴 칼인지 구분하기도 전에 옆구리 상처가 먼저 울렸습니다. 어젯밤 받은 상처가 다시 열릴 것 같은 기척이었습니다. 연호는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땅이 질척했고 수레바퀴가 걸린 흙무더기가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팔 안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튀어오르려 했습니다. 수레를 밀던 날에 느꼈던 힘, 검을 휘두르던 날 어깨를 타고 흐르던 힘이 다시 한번 솟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옆구리 통증과 다른 몸들의 무게가 그 힘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앞쪽에서 막고 있는 표사들의 허리가 꺾일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서준기의 호흡이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그 역시 앞쪽에서 한 무리와 맞붙어 있었습니다. 연호가 뒤로 빠지고 수레와 말이 한순간 흔들리면 나머지 몸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귀 기슭에서 낮은 숨소리가 스쳤습니다. 진상의 기운이었습니다. 몸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안개와 피냄새와 흙냄새 사이에서 단지 한숨에 섞인 기척만이 연호의 귀를 건드렸습니다. 그 기척은 기억 속 살갗 장부의 복도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비어있는 세 번째 줄, 살갗이 얇게 부풀어 있던 자리, 숨 사이로 조용한 생각 하나가 밀려왔습니다. 한 번만 더 비켜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연호는 그 말의 나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비켜가는 대신 무엇을 내어놓을지 이미 장부 속에서 보아 온 몸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귀, 혀, 기억.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잃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몸이 먼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서준기가 한쪽 옆구리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 밑에는 이미 쓰러진 자 하나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수레와 말이 비탈길 위에서 버티고 있었고 조금만 균형이 무너지면 계곡 아래로 함께 굴러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연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키려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레가 무너지면 여기 실린 집만이 아니라 이 집에 남은 길과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이름도 한동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미치는 순간 팔 안쪽에서 솟구치는 열기가 옆구리 통증을 덮어버렸습니다. 진상의 기운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더 또렷하게 머릿속에 찍혔습니다. 빠른 걸음을 주는 대신 발끝의 감각을 가져가겠다는 뜻, 비탈길과 계곡을 건너뛰기 위한 힘을 빌려주는 대신 땅을 밟는 느낌을 떼어가겠다는 약조. 연호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발밑의 진을, 발등을 스치는 물방울, 발바닥에 와 닿던 나무와 돌의 감촉이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금 받아들이면 이 감각은 되돌릴 수 없다. 그 사실을 안 채 그는 마음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살아남겠다. 다른 이들도 함께 비켜가게 하겠다는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건이 닫히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각이 지워졌습니다. 젖은 흙의 차가움, 돌부리의 거침, 나무 뿌리의 울퉁불퉁함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통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과 발 사이에 얇은 장막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몸 안 어딘가에서 무게가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힘이 한 번 더 끌어올려졌습니다. 발이 땅을 잡는 느낌은 없어졌지만 다리는 오히려 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연호는 그 힘을 타고 앞으로 뛰었습니다. 수레의 옆을 스치며 앞에서 버티고 있던 몸과 몸 사이의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팔 안쪽의 열기가 검을 잡지도 않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쇠끝이 옆구리를 노리며 파고들던 순간 몸이 먼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발끝은 땅을 딛지 않고 허리와 무릎만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밟고 있는 땅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는데도 몸은 넘어지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앞쪽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었습니다. 또 한 번의 움직임으로 계곡 쪽에서 뛰어오르던 다른 몸의 중심을 밀어냈습니다. 넘어지는 자의 얼굴에서 놀람과 두려움이 엇갈리며 지나갔습니다. 그 틈을 타 서준기가 검을 움직였습니다. 앞쪽의 압박이 한순간 느슨해졌습니다. 말과 수레가 조금 더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이 끝났을 때 연호의 다리 안쪽에서는 다른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리 위는 뜨거웠지만 발목 아래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이 무엇을 밟고 있는지, 어떤 높이에 서 있는지 몸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의 무리는 뜻밖의 저항에 당황했지만 완전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길 양쪽에서 한 번 더 움직임이 몰렸습니다. 짧은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연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힘을 터뜨린 몸은 옆구리 상처와 허기의 무게를 견디느라 버거웠습니다. 다만 밟고 있는 땅을 느끼지 못하는 다리가 가끔 엉뚱한 방향으로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야 할 순간에도 몸은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넘어지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길 위의 싸움이 점점 엉망이 되어갈 때 저쪽에서 짧은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사냥꾼 무리의 선두에 서 있던 사내가 한 손을 높이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 한 번의 신호에 몸들이 동시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시험해보고 더 깊이 물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들은 안개 속으로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어지럽게 패인 발자국과 잘려나간 풀과 진흙 위에 번진 핏뿐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산길 위에 남았습니다. 서준기는 검을 내려놓고 연호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의문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왜 이 순간에 이 아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 수 있었는지, 왜 한 번의 몸놀림으로 계곡 쪽 위기를 비켜내는지. 연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대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보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는 움직였지만 땅을 밟는 느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목 아래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때 자신이 어디까지 걸어 나갔는지 머리로 세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수레와 말이 다시 줄을 맞출 동안 표사 둘이 다가와 연호의 옆구리 붕대를 다시 감아주었습니다. 붕대를 바꾸는 동안 누군가는 그의 발바닥을 눌러보았습니다. 가볍게 쿡쿡 찔러보며 상처가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연호는 그 손길을 보았지만 거기에 실린 감각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발바닥을 누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 살갗 장부에서 보았던 다리를 내어준 자들의 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무릎 아래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발도 있고 발 뒤꿈치도 있고 발가락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자신과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행은 더 이상 산길에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따라올지도 모를 시선을 떨쳐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고갯마루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연호는 말곁을 걸으며 발을 옮기는 방법을 새로 익혀야 했습니다. 눈으로 땅을 살피고 머리로 거리를 재며 허리와 무릎으로 균형을 잡는 법. 한때는 자연스럽게 몸이 하던 일을 이제는 하나씩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멀리 닿은 고을의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일행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연호는 마지막 비탈길에서 숨을 가다듬는 척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와 비에 젖은 산줄기가 어둑한 빛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산길 어딘가에 조금 전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발자국들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 역참 객실로 몸을 옮겼을 때 연호는 비로소 오늘의 거래가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발끝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살갗 장부 위 빈 줄에는 언젠가 오늘 날짜와 이 산길의 이름이 적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발끝 아래의 감각을 가져갔다는 문장이 새겨질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눈과 팔에 이어 이제 다리까지 한 번에 비울 수 있는 것은 이미 비워졌습니다. 그 대신 얻은 것은 길 위에서 한 번 더 비켜갈 힘과 몇 사람의 숨, 그리고 오늘 하루를 넘어갈 수 있는 운이었습니다. 연호는 눈을 감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발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몸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살갗 장부 속 자신의 줄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택하든 이 거래만큼은 다시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산길을 넘은 뒤 마주한 고을은 작고 눅눅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라 지붕마다 물기가 남아 있었고 기와와 초가 사이로 스며든 노을빛이 진흙탕 위에서 탁하게 번졌습니다. 역참 마당의 수레가 멈추자 사람들이 익숙한 순서대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침괴를 열어 수량을 맞추고 누군가는 말다리를 쓸어내리며 굳은 근육을 풀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눈들이 이쪽 저쪽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연호는 한 발 물러난 자리에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피도 나지 않았고 살이 찢어진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목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가락이 땅을 움켜쥐는 느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에 실리는 무게도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면 허벅지와 무릎에서 힘이 오르내리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땅과 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막이 한 겹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표국 주인은 연호의 얼굴과 옆구리 상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길게 묻지 않고 상처를 간단히 다시 감아준 뒤 역참 안쪽 빈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잠시라도 누워있으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 냄새와 낡은 집 냄새가 엉켜 올라왔습니다.
연호는 문턱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걸음에서 발이 어디에 닿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걸음에서야 무릎과 허리의 각도로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이 꺼질 것 같은 불안이 걸음마다 따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새로운 균형이 억지로 만들어져 그를 세워 두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이 무엇을 대가로 얻어낸 것인지 연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길에서 한 번 더 비켜가기 위해 내어준 것, 발끝의 감각이었습니다. 살갗장부 복도에서 보았던 빈 칸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 오늘의 날짜와 산 이름, 발끝, 아래의 감각을 가져갔다는 문장이 새겨질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역참 마당이 서서히 떠들썩해졌습니다. 다른 집 표사들과 상인들이 모여 오늘 길에서 있었던 일을 한 번씩 꺼냈습니다. 어디에서는 돌무더기의 높이를 과장했고 어디에서는 안개 속에서 보았다는 사람 그림자를 떠벌렸습니다. 어디에서는 비와 피가 뒤섞인 냄새를 웃음 섞인 말로 뽐냈습니다. 연호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들으며 옆문으로 몸을 뺐습니다. 역참 뒤편으로 돌아나가자 좁은 골목 하나가 열렸습니다. 낡은 여관과 허름한 술집, 자파를 파는 가게 몇 칸이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집 앞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울음과 낮은 고성이 섞인 소리가 젖은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연호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간 앞에는 중년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여자가 허리를 꺾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둘을 부축하며 일으키려 했지만 울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골목 가장자리에서 연호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짐을 나르러 다른 고을로 향하던 일행이 비탈길에서 돌무더기에 휩쓸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레가 함께 뒤집히며 사람들이 아래에 깔렸고 그 가운데 막내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들은 곧 산길의 모양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오르내리는 길의 굽이와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틈을 세세하게 떠올렸습니다. 어느 해, 어느 날, 그 고갯길을 지나던 자 가운데 한 사람은 큰 기연을 얻는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날만 되면 일부러 그 길을 택하는 이들까지 있었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누군가가 그 전설을 믿고 돌무더기 아래까지 올라갔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원래라면 그 길에서 한 사람쯤은 살아남아야 했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운이 비틀렸다는 말을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한 번 더 꺼냈습니다. 연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묘사하는 고갯길의 모양과 돌무더기가 내려온 시각이 낮에 자신이 지나온 자리와 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몸을 던져 비켜간 바로 그 시간과 돌이 무너져 내린 시간이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몸이 누군가에게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막내의 이름, 오늘 산길을 끝까지 오르내리던 일행의 이름. 연호는 그 이름들을 들으며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밥을 짓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 문 앞 울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호는 더 듣지 못하고 골목 끝으로 몸을 물렸습니다. 발밑이 허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으려 허리와 무릎에 힘을 더 주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땅과 발 사이에 그어진 선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 이쪽에는 살아남은 자신이 서 있었고 저쪽에는 자리를 빼앗긴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호는 다시 한 번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발은 멀쩡했습니다.
5 손가락이 있었고 발등에 힘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비춘 노을빛이 젖은 신발을 얇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세상과 연결해 주던 끈이 어느 틈엔가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방 문을 닫자 어둠이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연호는 다리를 뻗고 앉아 발목 아래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은 발끝과 발 뒤꿈치의 모양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발은 손의 온도와 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손과 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가 한 겹 끼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유리의 차가움이 진상의 손길과 겹쳐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무렵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뒤틀렸습니다.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지만 한쪽 구석의 어둠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낡은 장삼 자락 같은 선이 그 안에서 서서히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진상이었습니다. 목과 어깨를 잇는 살빛의 경계, 가슴께에서 나는 미세한 삐걱임, 서 있는 것만으로도 풍기는 서늘한 기척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연호는 그를 보자 이미 마음속에서 굳어진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산길에서 비켜간 자리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지금 울고 있는 부모의 아들이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질문은 마음에서 흘러나갔습니다. 진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 보이지 않는 장부를 펼쳐본다는 듯 가슴께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꿰매 붙인 살 조각들 사이로 엷은 금빛 경계가 빛을 올렸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산길과 강과 마당마다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무너질 자리와 솟을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뜻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돌이 굴러내릴 자리, 물이 뒤집힐 자리, 불이 번질 자리, 그 자리마다 처음부터 서 있을 몸들이 대강 정해져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늘 골목에서 들었던 이름들, 흙과 돌 아래에서 멈추어 버린 발자국들이 그 말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질문 하나가 입술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까? 진상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께를 다시 한번 두드리자 그 안쪽에서 둔탁한 고동이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심장이 섞여 뛰는 것 같은 기척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던 것을 잃고 누군가는 오지 않던 것을 얻을 뿐이다. 그 말은 변명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둘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조각을 모으는 자라고 덧붙이지 않아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눈과 팔의 감각과 발끝 같은 것들, 기연을 통과하며 정제된 신체의 일부들. 연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내어준 것들과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눈 하나, 팔의 감각 일부, 발끝의 감각, 붉은 산사의 밤, 검은 옷 사내의 뒷모습.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언젠가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몸을 조금 나누면 언젠가 다시 채울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비틀어진 자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것. 누군가에게 오던 운을 끊어낸 만큼 자신에게 오지 않던 운이 붙었다는 것. 연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젠가 모두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짧았지만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습니다. 진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연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흘러간 자리, 이미 꺾여 버린 줄, 이미 끊어져 버린 숨은 다시 있는다고 해서 같은 것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호는 그 말을 듣고 옆구리 상처보다 더 서늘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살아남은 자신이 기연을 빌려 쓰는 사람인 동시에 누군가의 길을 끊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라는 깨달음이 가슴께 깊은 곳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아래에서도
붉은 산사의 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쓰러지던 사람들의 그림자, 검은 옷 사내의 뒷모습, 그가 휘두르던 검의 궤적이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그림자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밟고 지나가야 할 발자국들의 주인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진상의 기척이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장삼 자락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방 안에는 다시 눅눅한 공기와 발밑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연호는 천천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골목 앞에서 울던 부모의 모습과 산길 돌무더기 아래에서 멈춰버린 발자국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의 길 위를 밟고 서 있다는 자각이 숨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은 옷 사내를 향한 마음만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빼앗아 온 길 위에서라도 언젠가 그 검의 주인에게 닿겠다는 다짐이 부끄러움과 죄책감 위에 겹쳐 앉은 채 끈질기게도 사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잠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길의 돌무더기가 떠오르고 골목 앞에서 울부짖던 부모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낮은 천장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연호는 새벽녘이 가까워졌을 때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젖은 나무와 집 냄새가 뒤섞여 폐 안쪽에 가볍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다리를 내려 바닥을 짚었습니다. 발바닥은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아도 그 움직임은 눈으로만 확인될 뿐 몸 안에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허벅지와 무릎에서 올라오는 힘만이 그를 세워 주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 팔의 감각 일부, 발끝의 감각, 몸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것들을 연호는 머릿속에서 차례대로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 손에 쥐어졌던 것들도 떠올랐습니다. 산사에서 불길을 비켜갔던 운, 수레를 밀어 올리던 힘, 비탈기를 버텨낸 몸놀림, 모두 기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기현이라는 말 속에 이제는 또 다른 얼굴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울던 부모의 얼굴, 돌 아래에서 멈춰 버린 발자국, 살갗 장부 복도에서 보았던 다른 줄들의 끝. 연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 문을 열자 역참 마당에는 이미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말들에게 여물을 먹이고 수레바퀴를 점검하는 손들이 바빴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는 언제라도 다시 내릴 듯했습니다. 표국 주인은 오늘 안에 다음 고을까지 길을 잡겠다고 짧게 말하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연호는 말 한 장 끈을 당기며 오늘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가늠했습니다. 발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옆구리 상처는 걷기만 해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길을 나서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행은 역참을 떠나 젖은 흙길을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고을 뒤편 작은 개울을 건너자 숲이 이어졌습니다. 나무는 비를 머금은 채 서 있었고 잎사귀 끝에서는 물방울이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길 옆 풀잎에서는 밤새 웅크리고 있던 벌레들이 조심스레 몸을 펴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말곁을 걸으며 발을 옮기는 방법을 다시 익혔습니다. 눈으로 땅을 살피고 머리로 거리를 셈하며 허리와 무릎으로 균형을 잡는 법. 예전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계산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계산이 기현과 맞바꾼 값이었습니다. 한나절쯤 걸었을 때 표국 주인은 어울리는 공터를 골라 잠시 쉬어 가기로 했습니다. 숲이 조금 거치고 낮은 둔덕이 부드럽게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수레는 둔덕 아래에 세웠고 말들은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기대어 짧은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는 조금 떨어진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과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몸을 잠시 쉬게 두고 싶었지만 가슴 속은 오히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살갗 장부 복도의 이미지가 자꾸만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붉은 산사에서 살아남은 어느 소년이라는 문장. 첫 거래와 두 번째 거래. 그리고 이제 언젠가 새겨질 발끝, 감각에 대한 글씨.
그 아래에는 아직도 빈 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다리는 아직 온전히 붙어 있었지만 발끝의 감각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한쪽 귀는 멀쩡했고 혀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장 역시 가슴께에서 묵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또렷하게 살아있는 것은 붉은 산사의 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스승과 도반의 얼굴, 불길과 연기, 검은 옷 사내의 뒷모습, 그가 휘두르던 검의 궤적. 연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은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지워버리면 몸은 조금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도 함께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살갗 장부 복도에서 기억을 내어준 아이의 줄이 떠올랐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 지나온 날의 절반을 떼어낸 아이. 살아남았지만 누가 스승이었고 누가 도반이었는지 이름과 얼굴이 흐려졌던 아이. 기억을 전부 내어주고 살아남았으나 길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던 또 다른 아이의 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몸은 남았지만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잃어버린 채 흐려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숲속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연호의 피부에는 그 바람의 온도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의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낡은 장삼 자락과 비슷한 선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옷 안쪽 어딘가에서 나는 삐걱임이 나무줄기와 공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진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연호에게만 기척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몸을 굳혔습니다. 일행은 저마다 물을 마시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숲 한켠에 두 사람만이 마주 앉은 셈이었습니다. 진상은 나무줄기와 연호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를 잇는 살조각의 경계가 이번에는 한층 더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붙여진 조각들이 늘어난 만큼 그의 형체는 점점 인간의 가까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입술을 떼지 않고 가슴 속에서만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마지막 빈 칸에는 어떤 글씨를 새길 생각인지. 진상은 대답 대신 서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끝이 연호의 가슴께를 향했습니다. 눈도 아니었고 팔도 아니었습니다. 발도 아니고 귀도 혀도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머물러 선 자리는 심장과 기억이 겹쳐진 자리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 가운데 가장 무거운 하나가 있지. 목소리는 낮았고 숲의 소리에 묻힐 듯 조용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 연호는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넘어지던 몸들, 허공에 그려진 검의 궤적, 살려달라는 목소리와 무너져 내리던 기와의 소리.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면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가슴께는 더욱 조여왔습니다. 복수를 향한 마음이 그 무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없었다면 몸은 더 가벼워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진상의 손끝에서 얇은 기운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기운은 살갗 장부 복도로 이어졌습니다. 나무와 풀과 공터의 풍경이 서서히 어둡게 물러났습니다. 대신 길고 좁은 복도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살갗으로 만든 장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조각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또렷했습니다. 붉은 산사에서 살아남은 어느 소년, 첫 걸에 눈 하나, 두 번째 걸에 팔의 감각 일부, 세 번째 걸에 발끝의 감각. 그 아래에는 아직 문장이 없는 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살갗은 얇게 부풀어 있었고 조금만 힘을 주면 금세 글씨가 떠올라 굳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상은 그 빈 칸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연호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길은 훨씬 가벼워진다. 그 말 속에는 조건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을 내어놓으면 기억의 무게와 복수의 부담을 벗고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다는 뜻. 그 대신 그 기억은 살갗 장부 위 한 줄로 바뀌어 진상의 몸 어디엔가에 새 살 하나로 붙을 것입니다. 연호는 장부 복도에서 기억을 내어준 아이의 줄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몸만 남은 껍데기처럼 떠돌다가 길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것은 단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던 손가락마저 함께 잘려 나간 것이었습니다. 눈과 팔과 발끝은 없으면 불편하고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하겠지만 기억이 없으면 걸음을 내딛는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연호는 자신의 줄로 눈을 돌렸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은 지금까지 버텨온 그의 발걸음을 한편으로는 짓누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떠밀어 온 힘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없었다면 기연을 붙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내어주고 팔의 감각을 내어주고 발끝의 감각까지 내어준 뒤에도 그가 아직 길 위에 서 있는 이유 역시 그 밤 때문이었습니다. 진상의 손가락이 빈 칸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살갗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글씨가 떠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연호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은 가슴 속 어딘가에서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눈을 잃은 것, 팔의 감각을 잃은 것, 발끝의 감각을 잃은 것은 살아남기 위해 내어준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산사의 밤을 내어준다면 살아남기 위해 붙들어 온 이유를 함께 버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어디로 이어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상의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그것만은 내어줄 수 없다. 목소리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장부 복도 전체에 짧게 울렸습니다. 진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살갗은 아직 부풀어 있었지만 글씨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상은 연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도,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이 어긋났을 때 새로 셈을 해야 하는 상인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겠지.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귀일 수도 있었고, 혀일 수도 있었고, 심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든 언젠가 또 다른 고비에서 조건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연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을 내어주더라도 붉은 산사의 밤만큼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장부 복도의 공기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살갗에 새겨진 글자들이 안개 속으로 잠기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연호는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숨이 막혀 눈을 떴습니다. 숲속 공터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무와 흘, 말과 사람, 젖은 공기와 바람의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연호는 여전히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께에는 누군가가 손가락을 누르고 간 것 같은 묵직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행은 아직 쉬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짧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누군가는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금 이곳에서 벌어졌던 다른 자리의 기척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심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도 여전히 가슴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몸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지막으로 남은 것 하나를 분명히 정한 셈이었습니다. 눈을 잃을 수도 있고 귀를 잃을 수도 있으며 혀와 심장을 내어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붉은 산사의 밤만은 끝까지 쥐고 가겠다는 마음. 기현의 값이 무엇인지 그가 이제야 또렷하게 이해한 것은 몸의 조각이 아니라 끝내 내어주지 않기로 한 그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래.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길이었다는 사실이 소년의 가슴에 깊게 새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제 그는 기현 없는 길을 향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기현의 대가 제오부 기현 없는 길 위에서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